예, 반갑습니다. 개발자들 만날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요새 주로 만나는 사람이 공무원, 국회의원들 만나는데 굉장히 괴로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 특히 이제 올 연초에 시작돼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인공지능이 겹쳐가지고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고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알파고가 승리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는 참 슬프다 이런 얘기한 분도 계시는데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컴퓨터 과학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컴퓨터 과학이 발전했구나라고 우리 다 즐거워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 전에 컴퓨터 만들 때 이런 거 하려고 만들었어요. 컴퓨터가 뭡니까? 우리 생각을 이렇게 옮겼다가 그게 이제 우리 자동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고 굉장히 이제 외국선 열심히들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 했죠. 우리는 IT 강국 그랬지만 그건 통신 강국이란 얘기지 절대 그 컴퓨팅 강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왓슨이라는 거 또 얘기하죠. 그래서 퀴즈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좀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분석해서 사람이 쓰는 말로 해서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러고 이제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여러분 바둑 두는 게 더 굉장합니까? 아니면 이런 퀴즈에 나가서 맞히는 게 더 굉장합니까? 저는 이게 더 굉장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왓슨이 이제 의료 쪽에 가서 폐암 진단하는데 훈련을 시켰더니 90%의 정확도가 있고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맨날 요새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 굉장히 마케팅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타임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가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바로 그 구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글인데 왜 타임즈가 구글한테 야 너 죽음 해결할 수 있냐고 묻죠? 이거에 왜 질문했는가가 제가 오늘 강연의 아마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의료도 생명공학도 다 그게 소프트웨어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자동차가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거는 다 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돈 버는 것도 인공지능이 주식 사고 팔고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럽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미 그 지능형 동반자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죠. 시리라든가 구글 나우 이런 것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거 질문하면은 자연어로 질문하면은 인터넷 서치해서 대답을 해주죠. 야 명동 근처에서 맛있는 칼국수 집이 어디냐 그러면 찾아가지고 어느 집 가세요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이제 전문 지식을 쓰는 AI 변호사라든가 AI 조교라든가 이런 식의까지 막 나와요. 요새는 이런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놀랍지도 않은 정도가 돼버렸죠. 92개 언어를 다 직접 번역할 수 있다고 구글이 지금 떠들고 있고요. 컴퓨터가 신문 기사는 옛날에 썼고 이제는 시도 쓴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최재식 교수가 만든 그 시인 뉴랄이라는 프로그램이 쓴 시예요. 나는 이제 아무도 있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좀 그래도 시 같죠, 그죠? 이렇게 흉내내는 거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요. 이런 그림 주면 이걸 가지고 추상화를 그렸고 저런 그림을 넣어주면은 고호풍으로 그림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뭉크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거 구글 엔지니어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물고기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떠다니고 있는데 약간 추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아름답게 느끼는가 하는 건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는 제법들 하고 있어요. 이게 홀로그램 쇼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동대문 가보시면 싸이가 나와서 홀로그램 쇼를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불러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이런 거 다 연출을 하고 있어요. 뭐 7차원 예술이라고 그러네요. 뭐 무기도 굉장히 똑똑해져요. K11 소총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벽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쏘면은 딱 거리를 재서 총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m야, 100m. 그러면 총알이 100m 날아가서 거기서 터져서 그냥 그 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계는 뭐 의미가 있죠. 이 권총은 시계 찬 사람이 쏴야만 총알이 나가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뭐 패턴 인식해서 뭐 지문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총알이 나가게 하고 안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옛날 영화 보면 뭐 총 뺏으려고 격투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죠. 이제는 뭐 총 줘버려도 적이 아무리 쏴도 안 나가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 뭐 굉장합니다. 여기 있는 거 또 누르면 나오나? 예, 요 로봇은 굉장히 섬세한 그 미세 근육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나와 있고 놀라운 거는 가격이 뭐 한 2,000불, 요거는 뭐 50불, 50만 원,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야 굉장하구나 놀라운 거예요. 뭐 윌리엄 깁슨이 얘기한 거죠. 세계 미래는 와 있는데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 패러디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미래 다 와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올 연초에 나오고 우리가 알파고가 3월 달에 나오는 바람에 두 개가 중첩되니까 뭐 지금 이번 가을에는 특히 아마 뭐 거의 매일같이 4차 산업혁명과 뭐 이런 식의 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이분은 하여간 뭐 이게 뭐 그거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술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뭐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지금까지의 그 산업혁명은 다 우리의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려고 그런 기계를 발명해 왔는데 이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는 소프트웨어 혁명은 우리의 정신 노동을 자동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그 예전보다 깊고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회를 뭐라 그럴래? 저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능정보 사회라고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아마 뭐 며칠 있으면은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지능정보 사회 진입 전략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전에 정보사회 진입 전략 같은 거 정부에서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도 지금까지 이렇게 정보산업을 잘 이끌어 왔던 거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잘해서 지능정보사회를 잘 만들어 가는 거 우리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게 여기저기에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거예요. 안 쓰이는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뒤집어 보면은 밑에는 다 소프트웨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제조 기술인 줄 알지만 들여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얇은 판들을 깔아서 3차원 물체를 만들고 판은 얇은 선을 엮어서 만드는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로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사회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임팩트가 커진 데는 여러 가지 IT 이외 밖에 있는 영역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장수 시대라든가 우선 미디어가 굉장히 변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양성 글로벌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쉽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니까 디지털 기술 발전,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회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켰고,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와 전파가 기하급수적이다. 이게 어떤 간단한 그 컴퓨팅 기술이 뭐 3D 프린터 기술을 촉발시켰고, 3D 프린트 기술이 또 제조 기술을 촉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그 영향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핵 분열처럼 간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간다.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라했는데, 그것들이 연결되니까 뭐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일자리는 감소되고, 그다음에 양극화돼서 뭐 승자가 다 먹어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법 질서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2025년에만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중에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 이런 게 뭐 2025년이면 상용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글쎄 뭐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뭐 여기다 칩을 만들어서 아마 손에다 껴주는가,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변화가 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무슨 기술인가? 뭐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 기술이에요. 우리 컴퓨터 기술은 뭐 하드웨어 기술은 옛날에 집채만한 컴퓨터가 이제 손톱만해졌고, 그 다음에 통신은 아무리 멀리 있는 정보도 순식간에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아요. 필요 오면 갖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뭘 해요? 이걸로 뭘 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그 중에서 잘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오늘 카나다 교수라고 뭐 카네기 멜론 교수가 와서 세미나에서 거기에 앉았었는데, 이분은 그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자동차 밖에 있는데, 거기서 밖에 비가 오면은 그 빛이 우려가지고 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 우리는 빛을 다 없애줘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밖에 비는 안 보이고 밖에 있는 실물만 잘 보이는 그런 건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컴퓨팅으로 푸는 거예요. 그거 인공지능이라 모르겠어요. 그거를 인공지능하고 그래야 될지 안 돼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사진 찍어가지고 빨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가 있는 부분 제거하고, 그다음 사진 찍은 것하고 거기는 비가 뭐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니까. 그 다음에는 비 없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하니까 비가 오는 것도 뒷부분을 다 비 없이 뒷부분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컴퓨팅이에요. 컴퓨팅 기술이 세상의 문제를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가 뭐냐, 뭐 여러분 다 전문가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결국 자동화된 문제 해결 기법이에요. 그게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굉장하다 그러냐? 이걸 나누어 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이 만든 걸 내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베껴서 누구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지적 재산, 그거를 집대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본적인 그 사항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합니다. 어떤 조건에 맞으면 행동을 시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적화합니다. 최적화가 뭐예요? 가장 제일 좋은 거 고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고르면 되는 거고요. 유연성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연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코딩으로 따지면 가장 기본적인 거, 뭐 if, 뭐 else 몇 개로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의 조합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걸 해요. 인지를 하고 상황 인식을 하고 추론을 하고 모의 실험하고 뭐 판단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고 뭐 학습을 하고 지식 창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얘기로 가면은 이거 굉장한 건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단순한 것들의 집합이에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정의는 뭐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뭐 그 학문이다, 뭐 그 노력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꼭 이게 사람이 하는 거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금 잘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뇌과학이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쪽 사람들은 가급적 사람이 하는 걸 많이 배워서 하자란 거고, 그럼 뭐 공돌이 출신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코딩으로 수학적 모델로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상 영화 소설 같은 데서는 뭐 인공지능이 뭐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인류를 지배한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소설이에요. 꾸며낸 말이고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아직 그럴 가능성 잘 모르겠다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다. 며칠 전에 나온 스탠포드 100년 뭐 AI 그 보고서에 보면은 가까운 장래에 인간에게 어떤 위협을 줄 가능성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은 축복이 되는 거고 잘못 쓰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ACM IEEE에서 보면은 4년제 대학 졸업하려면은 뭐 이 정도 시간을 가리켜라. 한 7%, 8% 정도는 인공지능을 해라 그랬는데 뭐 요즘에 이게 2013년에 나온 거니까 이제 지금 16년 됐으니까 훨씬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번 올해처럼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생긴 건 1950년도에 생겼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전문가 시스템 그래가지고 뭐 굉장했어요. 그때도. 전문가 시스템이란 거 말도 굉장히 과장된 거 아닙니까?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 시스템이 뭐 환자 진료도 하고 전문가 시스템이 뭐 석유 탐사할 구멍 뚫는 데를 가르쳐 주니까 정확하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신문에 계속 나면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1983년도 1월호 타임즈의 카바 스토리가 보통 올해 사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작년에 큰 이런 사람들 사진이 나는데 그 해에는 올해 기계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소개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때도 붐이 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뭐 한국에서 여러분이 오시더니 뭐 카이스트에서 뭐 가자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카이스트로 갔고 그리고 30년 근무하고 몇 년 전에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외국에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특히 뭐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연구비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통신하시는 분들은 연금이 잘 받아가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통신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통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통신 장학생들이 많았는데 뭐 저는 장학생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 맨날 쓰시는 그거예요. 코딩이에요. 머릿속에서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아주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 방법이 지식 처리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 시스템은 환자가 들어오면 뭘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은 뭐 무슨 약 먹이고 다 그 코딩했어요. 근데 요구 사항이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C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코딩 기법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설명, 익스플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쭉 연구를 해왔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이에요. 데이터만 보여주고 네가 지식 추출해서 의사결정해라. 이런 식의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도 여기에 속아서 인공지능 한 사람이에요. 야, 저거 되면 정말 멋있겠다. 코딩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70년에 공부 시작했는데 보니까 뭐 깜깜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뭐가 있느냐? 우선 탐색 기법, 뭐 여러 개 중에서 찾아내는 기법, 그 다음에 지식 표현하고 거기 중에서 뭐 의사결정하는 그런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법. 그러니까 왓슨 같은 거는 이런 기법의 아주 대명사죠. 거기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제품이고 우리 알파고는 탐색 기법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여러 개 중에서 탐색해서 의사결정했고, 그다음에 기계학습은 이제 뭐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는 뭐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언어를 뭐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기술을 요소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쪽에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 8개 영역이 최근에 나온 스탠포드 보고서가 지금 현재 앞으로 15년 동안 인공지능이 아주 활발하게 쓰일 영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 벌려면 일로 가셔야 됩니다. 일로 가는 거는 너무 레드 오션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블루 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좋은 영역을 하나 잡아서 인공지능을 잘 적용하시면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한 맛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알파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바둑 둘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하나도 알 안 넣은 판, 그다음에 알 하나 넣은 거, 2개 넣은 거,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유리한 거를 골라서 그거를 넣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2개, 이거 3개 중에서 이게 제일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 없네. 이게 제일 유리하다 그러면 이걸 놓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바둑 한 점 놓기 위해서 뭐 10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그거를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결정을 해도 다 본 거와 버금가는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탐색 기법이에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뭐 다 보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적당히만 보고 결정해도 다 본 거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나도록 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파고가 그것에 아주 대명사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 것이 아마추어 5단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다 보지 않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학습은 뭘 했냐? 기본으로부터 이런 판국에서 고수들이 어디에 놓더라라는 거를 뭐 학습이라고 그러지만 통계 처리한 거예요. 그냥 뭐 100번 놓으니까 뭐 60번은 여기다 놓네, 그리고 40번은 여기다 놓고 10번은 여기다 놓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배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판세 전체를 보고 이거는 100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거, 그걸 확률로 따질 수 있는 거, 뭐 6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정말 더 멋있는 건 다음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엉성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이기는 놈이 있고 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수를 다 모아서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끼리 대결을 시키니까 하루에 3천만 번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 우리 조은현 뭐 국회의원 되셨지만 그분이 평생 둔 거 아마 10,000번도 못 뒀을 거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하루에 3천만 번씩 둬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니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알파고 왔을 때 뭐 신문체 많은 기자들이 와서 저때 물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뭐 나는 걱정도 안 하고 생각도 깊이 안 하고 당연히 알파고가 이기죠. 사람이 어떻게 그 컴퓨터를 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또 망신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알파고가 잘해줘서 제가 좀 이렇게 기계학습, 이게 70년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 공부를 가니까 이런 거 공부했어요. 퍼셉트론이니 뭐 단층 신경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학도 컴퓨터 한 사람 아니고 저는 그냥 그 건축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는데 저런 걸 공부하니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냥 코딩 뭐 좀 포트란으로 코딩하는 것만 알고 공부하러 갔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뭐 공부 마치고 제가 한국에 들어온 80년쯤 되니까 2층 신경망이 꽉 퍼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뭐 잘 모르지만 공부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다시 살아났네, 이거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다시 살아났네. 이거 몇십 년입니까? 제가 70년 공부하고 80년 중반까지 한 15년 동안 누구도 얘기 안 하던 건데 다시 살아났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제가 30명의 박사를 배출했는데 그중에 15명 정도가 아마 이걸로 박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이게 저는 이제 공부 잘 안 할 때가 되니 은퇴제가 가까워서 10년 됐으니까 공부 좀 안 할 때쯤 됐는데 이게 고층신경망으로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거를 하는 알고리즘들의 집합을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 셋 오브 알고리즘. 이것들이 이제 고층신경망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아주 그 추상, 앱스트랙션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요. 그건 다 알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렇게 된 그거에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하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훈련 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 2차 신경망으로 해서 보통 한 85% 맞추는 게 그 고작이다. 음성 인식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딥러닝을 하니까 그냥 95%까지 그냥 올라가요. 사람 얼굴도 뭐 그 페이스북에서 쓰는 게 97.25%라고 그러네요. 사람은 95%밖에 못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물체 가지고 와서 이게 뭡니까? 그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토끼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미지넷 컨테스트예요. 거기에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게 한 30% 40%면 잘했다 그러고 자랑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이게 90 몇 프로 올라갔어요. 올해 며칠 전에 이제 이 대회가 있었는데 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상위 8개가 몽땅 중국 사람이래요. 성공한 사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안과 의사가 현미경 들여다보고 이런 식의 핏줄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아 너는 망막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답니다. 이거를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제일 잘 맞춘 사람이 83% 맞춰요. 그 제일 잘 맞췄던 게 무슨 표현이냐면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자 개별적으로 맞춰봐라 하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83% 맞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 딥러닝으로 만든 일주일 만에 완성한 프로그램이 85%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경험한 것을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데이터 몇 개로 다 만들어 가니까 이제는 진짜 그 전문가 순환의 시대죠. 전문가가 무슨 경험에 의해서 막연한 얘기죠. 감에 의해서 야 이거야 다 틀리는 거예요. 바둑 둘 때 우리 해설하는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왜 똥수를 주는지 모르겠다. 알파고 저렇게 돼서 이기겠어? 그게 똥수는 무슨 똥수예요? 최고수죠. 근데 최고수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설을 했던 거지. 그죠? 진짜 요새는 전문가에 놓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갖고 해야 돼요. 데이터로 말해야 됩니다. 요새는 뭐냐? 이런 것도 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공부할 때 이런 물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유튜브를 3일간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를 구성을 해도 보니까 이 부분에 있는 놈이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빨갛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거 고양이에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이게 고양인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생긴 놈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여기 빨갛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뉴로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그 그랜마더 셀 이렇게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할 때 딱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거 할머니 그러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다 훈련이 된 상태에서 할머니 셀이 있어서 할머니를 딱 만나면 그 셀이 그냥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증명해 보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배운 거예요. 고양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이게 고양이다라는 이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니까 컴퓨터는 몰라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도 이제 가르쳐 주면 되지. 야, 이런 모양 나타나는 거를 영어로는 캣이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고양이라 그런다. 가르쳐 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이게 나타나면 고양이 나타났어요. 그러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 해요.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은, 지금 사람이 방망이 들고 서 있는데, 심판이 쭈그리고 보고 있네요. 여기 검은 셔츠 입은 아저씨가 기타 치고 있네요.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컴퓨터가 만들어준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 기계학습, 여러분 C코딩 하는 거 정도 수준이에요. 누구나 해야 돼요. 제가 포항공대 총장님한테
야, 포항공대에서 다 이거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막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 4월인가에 그 고등학생 과학 경시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뭐 아리조나에서 했는데 갔더니 한 3,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30명이 갔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 교육을 어떻게 합니다라는 걸 이제 자랑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근데 다행히도 이 기계학습 기술이 다 오픈 소스입니다. 다 오픈 소스예요.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수 박사가 쓴 자료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한 몇 년 후에 한 5조 시장 되겠다 그랬는데, 웬걸 1년 만에 딱 5조 시장 되고요. 17조 시장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국내 언론에 나타난 인공지능에서 제가 구글 얼라트를 한번 쭉 해봤더니 하루에 한 20-30개씩 그 인공지능 소식이 나는 겁니다. 물론 SK의 누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어느 병원에서 왓슨을 이용해서 뭘 했다 이런 식의, 이제는 인공지능 써서 뭐 했다는 얘기가 아주 당연 식상해져 버린 그럴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IDC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1%만이 인공지능 냄새가 나는데, 그게 2018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2018년 되면은 50%가 될 거다 그랬어요. 이런 속도라면은 2019년이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냄새가 강하게 나겠죠. 두 번째는 제가 40년 전에 한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하도 많길래 그때 썼던 그겁니다. AI는 고깃국의 양념이에요. 고깃국 자체가 양념 없어도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소프트웨어가 다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 없어도 썼잖아요. 티맵 쓰기 위해서 매 버튼 눌러야 되고 이렇게 불편했지만 썼잖아요. 고깃국이니까 그냥 먹은 거 마찬가지죠. 그거를 편하게 쓰고 아주 쉽게 쓰고 그러려면은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게 해주겠어요. 고깃국 맛이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티맵 같은 거 그냥 말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야, 나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길 세팅해놔. 그래놓고 그다음 쭉 가다가 야, 어디 중간에 약국 없니? 그러면 알아서 쭉 대답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조금 나이 좀 먹으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세팅하는데 굉장히 이거 보면서 하는 게 아주 불편해 죽겠습니다. 빨리 좀 음성으로 하는 거로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알파고 뜨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1조를 쓰겠대. 아니, 소프트웨어 좀 제대로 하라고 몇십 년을 떠들어도 모른 척 하더니 1조 갖다 어디다 볼까? 양념만 1조치 사가지고 고기 없이 국 끓이면 맛이 있겠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인공지능 어떤 거냐? 쭉 적어봤어요. 생각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사람 대신 의사결정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라서 하라는 대로만 해요. 융통성 없어요. 융통성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미리 정해놓은 융통성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다음에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 있다. 사람을 흉내낼 수 있다. 흉내까지만 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척하는 거지 기분 나쁘진 않아요. 기계가 무슨 기분이 있어. 그죠? 그다음에 가끔 사람 수준으로는 그보다 잘할 때가 있다. 알파고 바둑도 잘 뒀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을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에요. 기계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개인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미 많은 응용 시스템이 AI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어요.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면 다 옛날 여러분 태어날 때쯤 됐을 때 인공지능 세탁기란 게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그전에는 다 일일이 수동으로 했는데 자동화돼서 알아서 다 빨래 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맞는 얘기죠. 잘 이용하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준다.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된다. 뭐 그것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곧 나온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지금 뭐 알파고 뭐 음성 인식하는 알고리즘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좋은 거 또 금방 나올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실용화될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밖에 없다.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알파고가 한 번 지는 바람에 아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겼으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하다고 맹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정을 갖거나 의지를 갖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씀드린 거고.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모듈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학문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미 잘 알려진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편지봉투 다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공지능이라고 안 그래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모듈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고민인 게 제가. 이제 공무원 아저씨들이 대체로 인공지능 개발한다 그래요. 그러면 알파고도 이기고 그 소프트웨어가 뭐 퀴즈대회 나가면 또 퀴즈대회도 잘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각의 응용 영역에서 아주 엄청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한 산물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다른 쪽에 쓸 가능성 상당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연구소는 플랫폼부터 만들어. 플랫폼이란 건 응용 시스템을 여러 개 만들어서 봤을 때 공통대물이 생기면 그걸 플랫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용 시스템을 안 만들고 플랫폼부터 만드는 사람 치고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데모가 one example 시스템이에요. 누구도 모르겠어요. 제가 갖다가 좀 트리키하게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만나 허든 것만 잘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 거짓말 시스템이에요. 속지 말해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를 범용으로 만드는 거는 아직도 기초과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뭐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된 건데 벌써 뭐 기술 얘기를 다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아까도 뭐든 고등학생이 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 가면 다 강의 들으시면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하면은 따라하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도 해보시면은 웬만한 데이터 갖고 뭐 딥러닝 해가지고 결과 보는 거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여러분 C 코딩하는 거 정도 수준이면은 그 정도 지적 능력이면은 뭐 머신러닝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소프트웨어가 여기저기 다 쓰입니다. 뭐 엄청난 그 소프트웨어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디바이스에 들어와서 쓰이게 될 거고요. 뭐 특히 이제 IoT 얘기들만 한국 똑같은 아까도 한국도 이게 플랫폼 얘기만 합니다. IoT도 뭐 KT는 뭐 통신회사 하니까 당연히 플랫폼에서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뭐 야 조그만 것을 빨리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저귀는 오줌 싸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얼마나 간단합니까? 센서 하나 집어넣었다가 촉촉해지면은 그 다음에 뭐 또 메시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무슨 커다란 기술이 필요해요. 중학생들이 이거 컴퓨터 코딩 배우면 금방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 축구공에 뻥 차면은 어딜 찾는가 분석해가지고 공이 어떻게 휘는가 하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팅이 들어감으로써 간단한 생각을 코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IoT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뭐 통신이 좀 도와주면 되겠죠. 통신이 주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자꾸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터지면 돈 버는 거죠. 이게 산업으로 가면은 지금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모든 장비 판 거를 다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아먹은 베트남에 팔아먹은 발전기가 지금 잘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지휘 본사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가만 놔두면 저 기계 중간에 빠개지겠다. 빨리 내려가서 고쳐줘라. 뭐 이런 식의 다 의사결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다시 한번 이거 제너럴 일렉트릭 얘기는 다시 할게요. 또 새로운 학문 체계가 나타납니다.
뭐 모든 학문이 다 앞에 컴퓨테이셔널이 붙습니다. 이거 컴퓨테이션 못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등고등학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 들어가죠. 대학 들어가서도 안 배워요. 전산과 들어가지 않으면은 코딩 거의 못 배우고 그냥 대학을 졸업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학문을 제대로 하겠어요? 뭐 일자리 없어지는 얘기는 뭐 워낙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통적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게 빨간 쪽에 있는 거는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때 뭐 여러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거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쪽에 있는 게 좀 그래도 좀 오래 남는 건데 이것도 뭐 없어질 게 굉장히 많고요. 그 컴퓨팅 하는 거는 뭐 자동화 하는 기술이니까 그 자동화 하고 나면은 자신도 없어지죠. 지금 여러분 코딩도 다 자동화 됐어요. 뭐 우리 저 LG CNS가 뭐 전북은행 코딩을 다 그 자동화로 UML만 그려주면 다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코딩 없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딩만 하시는 분은 아마 또 여러분 직업도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요. 뭐 IT 쪽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뭐 로보틱스, 뭐 3D 프린팅 이런 거 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제 기본 기술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분야 일자리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저 미국에서 뭐 140만 명이 필요한데 40만 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100만 명을 밖에서 데려오려고 그래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데려가 있고 뭐 저도 뭐 제가 저희 실험실 출신들이 뭐 90명 정도 나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지금 인도에다가 400만을 양성하겠다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인력이 글로벌 전쟁이에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4만 명이 뭐 자기네가 필요하다는데 뭐 그 중에 반은 외국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뭐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걸 준비만 되면 충분히 쓸 텐데 준비가 삼성이 원하는 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섹시하지만 결국 그 기계의 도움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사람이 혼자 못하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재미난 것을 갖고 왔는데 뭐 그 가트너 보고서 보니까 2018년이면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기 상관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행히도 뭐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는 없어지죠. 근데 뭐 이러기도 싫어하시는데 뭐 40시간 이러던 거 뭐 5시간만 일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사람답게 사시면 되는 거죠. 뭐 문화예술 오락을 즐기거나 좀 더 고국에 가려면 뭐 과학기술 같은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라든가 뭐 사람이 왜 150년밖에 못 사나 이런 거 연구하시면 돼요. 밥은 다 먹여주고 할 일 없으면 그런 거 뭐 재밌을 텐데. 예? 또 작은 아이디어가 큰 비즈니스로 만들어준다. 너무나 당연하고 뭐 우리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하여간 에어비앤비 같은 거 빈방 빌려주자는 아이디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코딩해가지고 스마트폰 매칭 앱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만들 줄 아는 사람하고 만들지 모르는 사람하고 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의 그 차이죠. 그래서 뭐 지금 에어비앤비는 시가총액이 뭐 250억 불? 근데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 그 체인 전 세계 가보세요. 뭐 리조트마다 좋은 데마다 다 힐튼 호텔이 다 잡고 있는데 그 회사 시가총액이 83억 불이래요. 잘 모르겠어.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경제학자들이 뭐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미쳤어요. 쉽게 말해서. 양극화는 필요성 없는 것 같다. 극히 일부가 아주 극도의 큰 소득을 올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밥은 먹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을 사회학 하시는 분을 불러서 세미나를 부탁했더니 그분이 주신 제목이 개기면서 사는 법이더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여간 뭐 그분은 세상이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는데 그 경쟁이 지더라도
그렇게 너무 서러우지 말아라. 뭐 청빈낙도해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뭐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대다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가 이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사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높아진 생산성을 합리적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느 사람은 인공지능 세금 매기자 그래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그 부가가치를 일부가 소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세금으로 뺏어서 나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저는 그 지금 자본주의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공돌이니까 뭐 비가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 다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자본주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GDP 증가하면 성장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솔루션이라는 게 좀 풍부하면은 그게 성장 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 사람이 쓴 거고요. 제가 이거 뭐 솔루션 자본주의란 말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희소자원이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본 가진 사람이 굉장히 이제 득세하죠. 주식회사가 뭐예요? 자본을 댄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사라는 거는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제품을 서비스를 창출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시장은 그런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테스팅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저 생각으로 좀 제대로 된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해석을 하면은 조금 요새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은 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저는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세상이고, 그다음에 창조와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세상, 그죠? 그래서 정의로운 부자가 많은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죠? 이런 세상 근처 비슷하게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요즘에는 중국 같은 데가 이런 상황이죠. 중국 많은 청년들이 기술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모험 자본이 도와줘서 그 대박이 터지면 같이 나누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중국은 지금 뭐 작년에 하루에 뭐 10,000명씩 그 창업을 해서 365만 명이 창업했다는데 올해는 하루에 13,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의로운 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돈 벌면 뭡니까? 뭐 주크버거는 뭐 밥을 10끼를 먹습니까? 뭐 아니면 옷을 뭐 10벌씩 입고 다닙니까? 얘는 맨날 청바지에다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데. 돈 벌면 뭐예요?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아, 저게 애 낳았다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야, 내가 60조 있는데 59조 줄 테니까 잘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부자가 정의롭게 돈 쓰도록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이상하네요. 돈 좀 벌면은 그냥 끌어내리는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생겨서 걔네들이 밥을 벌어주니까 우리는 그냥 굶어도 가만히 있어도 밥은 먹고 그러니까 이러고 살까? 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 간의 분업이 일어나가지고 쉽게 돈 벌고 뭐 이러는 거는 다 걔네들이 먹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공해라든가 뭐 아주 노동을 깎아 괴로운 산업 같은 거는 니들이 해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재를 키워야 되고요. 우리도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이런 게 당연히 되는 거죠. 경쟁이 훨씬 강해졌어요. 옛날보다. 뭐 이런 변화 물결을 피할 수 있을까? 뭐 우리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야 왜 그 뭐 IT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 저희는 제가 이제 이 연구소 맡기 전에 맡았던 데가 소프트웨어 정책인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는 이거 새로 오는 사회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입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떠들고 다녔고요. 뭐 대통령 모시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천 전략 보고를 하고 그때 이제 국가에서 결정한 것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코딩을 하지 않은 거 그것을 결정을 했죠. 뭐 그런 식의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청와대 가서도 제가 대통령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야 그때 안 했으면은 이 알파고 사태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견뎠을까?
참 다행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신선한 농력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뭐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신선한 농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이호수 박사님 즐겨 쓰시는 단어인데 뭐 외국 뭐 유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쓰더라고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뭐 잭 웰친가 하는 친구가 뭐 그는 뭐 사업 다변화 시켜가지고 뭐 그 금융 서비스도 하고 별거 다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그 이멜트라는 친구는 자기네 강점인 산업기기 쪽으로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산업기기 쪽으로 집중을 하더라도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제조업 아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제너럴 일렉트릭은 산업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계는 옛날처럼 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팔고 그 다음에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같은 물건 하나를 놓고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이거 얘기 많이 들었죠.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도 뭐 삼성이 스마트폰 팔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잘 가꿔가지고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삼성 못해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GE 디지털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가 몇만 명이에요 벌써. 그리고 뭐 GE가 완전히 그냥 그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고 우리의 경쟁자는 뭐 그 IBM과 SAP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제조업들한테 뭐 참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지금 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 용접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이 지금 과잉 생산의 시대예요. 생산성 높이는 거는 이슈가 아닙니다. 생산성 높여가지고는 안 돼요.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소비가 못 쫓아가는데 과잉 생산 잘 빨리 하는 게 무슨 이렇게 큰 가치입니까? 진정한 가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가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죠. 뭐 그 투명한 사회 만드는 거 저는 금융실명제라는 우리 아주 대한민국의 그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우리 저 금융 저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졌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사회. 아까 그 세월호 얘기 좀 할까요? 세월호가 뭐 수평수를 안 담고 떠났대요. 그러면 그거 센서 하나 달아가지고 수평수가 모자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면 됐을 텐데. 뭐 곤충도 안 나가게 만드는데 그걸 왜 못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그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야 이거 합시다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모든 배에다 붙이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전하고 또 산업도 크고 이러는 거가 아닌가. 저는 뭐 지속적으로 떠드는 얘기가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우려면은 시장을 만들어줘라. 요람 시장을 만들어줘라. 한쪽에서는 그냥 비용 안 주고 그냥 혹사시키고 한쪽에서는 연구비 또 막 내주고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시장 중심으로 가라. 시장에다가 줘라. 그리고 시장에서 승자들은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뭐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거 지금 코딩 잘못해가지고 자동차 깃발치 사건 났다는 거를 미국 법원에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잘못 만들면 비행기 떨어지고 기차는 앞에 기차 뚫겨 받고 그러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잘못해서 뭐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뭐 그다음에 나쁜 사람들이 침투되는 거 막아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 남았네요. 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오바마는 철도 없이 와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교육 잘한다 그러는데 그 친구는 뭐 모르는 것 같아.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맨날 공자맹자만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인성교육 중요하다 그런 분 무척 많아요. 그걸 제가 가서 인성교육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성교육만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에 새 것들이 나오면은 옛날에 배우던 걸 줄여야죠. 그래서 10시간 가르치던 거 9시간 가르치고 시간을 내서 새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가르치자고 했을 때 다 동의했어요. 과학 하시는 분들도. 해야죠. 근데 과학 시간 줄이십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 할 데가 없어요. 가장 만만한 게 어딘지 아세요? 가정. 가정을 좀 뺏어서 지금 3년 동안에 34시간 가르치도록 지금 규정이 제도가 돼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법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하는 능력 가르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그러고 협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글쎄 저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법에 보면은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거. 학생의 잠재력 발견.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악기도 다뤄보고, 볼도 차보고, 코딩도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10,000시간 동안 네가 스스로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라. 이런 식의 교육 목표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젊은 교사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 이런 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연대라는 걸 만드는데 10,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다고 했더니 교사가 40만인데 그중에 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40명 있는 학교에 1명 교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의 운동들이 확산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가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꼭 지금 하는 거로 그렇게 됐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읽고 쓰고만 하다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세마고가 들어갔습니다. 산수가 옛날 선사시대부터 수학 교육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업혁명 때 들어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새 같은 때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기본교육으로 들어가는 건 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총론에는 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과목을 줄여주면서 이걸 해라라는 얘기는 누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혁신의 기술 이게 지난번 이제 고등학교 경진대회 갔을 때 느낀 건데 이제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중에서 데이터 활용하는 거,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심지어는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들이 쓰는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스킬셋이 됐어요. 그다음에 앱 개발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정보 보안도 생각하고 이러는 거가 아주 기본 덕목이 돼 있고 조금 하다 보면은 이런 거죠. 공학 기초, 컴퓨팅 사고력, 그다음에 메이킹,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3D 프린팅 누구나 사용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정도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게 그로스 마인드, 디자인 사고력, 기업가 정신, 세계 시민 정신 이런 건 이제 좀 정신적인 것도 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묶어서 동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교육이 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거죠. 모여서들 같이 아이디어 내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요새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합니다.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작업하는 거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모데이,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가 만든 거, 이거 하버드 대학 그 데모데이 사진인데 만든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도나 간단한 거 그거 한두 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문화 뭐죠? 개방, 공유, 참여예요. 그리고
그 재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시어보죠. 남이 거 얻어다가 고쳐서 좋은 거 만드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조가 맨 땅에서 일어납니까? 남이 거 얻어다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남에서 얻어왔다는 거 잘 밝고 남의 아이디어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걸 만들어가는 이런 철학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 때 심어주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다 가지 않으면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뭐 회사도 직원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구글이 왜 저런 환경 만들어주고 왜 20%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다 창의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회사 그 경영 반칙 같은 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뭐 경쟁은 산업사회 덕목이죠. 경쟁보다는 개방, 공유, 참여 뭐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질서 이거 다 바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진짜 안 바뀌는 나라죠. 그죠? 산업혁명은 기회인가?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잘하면 기회고 못하면은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저 산업혁명 초기에 우리는 좀 게을렀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도 뺏기고 뭐 남북 전쟁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산업사의 마지막 자락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세계 10등 정도의 그 나라로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이 또 후딱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소위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도 그러는데 이 변화 이거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 우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